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잘 계시는 거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지난원 말씀은 계속 할 텐데요. 일단 그 찰스 다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론의 그 뼈대를 이루는 그 이론이 자연 선택설인데요. 그 자연 선택설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그 완성도 있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다윈이기 때문에 진화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2009년인가요? 그 2009년에 아마 미국하고 그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2009년이면은 다윈하고 링컨이 태어난 지가 딱 200년이 되는 해거든요. 둘 다 180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면 딱 200년. 그래서 200년 기념으로 영국하고 미국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이 인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뻔하죠.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라고 대답했고 영국 사람들은 다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이제 그 국적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 게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의 어떤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했는데 그 쟁쟁한 사람 많죠.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뉴턴도 있고요, 대단히 많죠. 갈릴레오도 있고요. 근데 과학자들 대상으로 1위를 차지한 게 찰스 다윈입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류의 어떤 생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게 이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제 다윈의 이제 그 주장인 그 핵심 주장인 자연 선택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윈이 젊었을 때 비글호라는 이제 군함을 타고 이제 여행한 일이 있는데요. 몇 년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구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글호 여행이 1830년 초반에 이제 비글호, 그러니까 다윈의 나이로 치면 20대 초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글호라고 이 군함입니다. 대략 한 300톤 안팎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큰 배는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선장이 선장입니다. 다윈보다 한 15년 정도 좀 나이가 더 많을까? 한 10년? 그 정도 나이가 열 몇 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 시절에는
장기간 이제 그 군함이라든지 어떤 배를 운행할 때 그 선장 같은 경우가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혹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선원들 간에는 선원들이 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 사람들 간에는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대화도 되고 이게 가능한데 사실 선장은 배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선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둬야 자기 어떤 권위가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상대가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장기간 항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걸리고 심하면 자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비글로의 이제 두 번째 선장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말동무가 될 사람을 이제 구했던 겁니다.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정부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질학 그 당시에 이제 라이엘인가요? 어떤 지질학자들의 어떤 연구라든지 그런 게 좀 활발해져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피츠로이라는 그 선장도 지질학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찰스 다윈입니다.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가 됐을 때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제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돌았습니다. 어,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국인데요. 뭐 남아메리카가 좀 중요해서 남아메리카는 뭐 조금 자세히 그렸고요.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죠. 여기 남미고요. 남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아프리카고요.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죠. 어떻게 되면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 이제 몇 군데를 거쳐서 돌아서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라파고스 대륙. 간혹가다 그 동물의 왕국인가요? 뭐 동물의 세계에서 그 KBS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그 뭐 코끼리 거북이라든지 이구아나 뭐 이런 거 그래도 가끔씩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쭉 가서요. 이제 반대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뭐 이렇게 거쳐서 하여튼 다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바퀴 도는 거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게 대략 그 다윈이 그 비그로 타고 여행한 거에 한 200년이 좀 넘는 좀 전쯤에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처음에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칠레고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를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미 세계 지리 시간에 이제 남미의 어떤 식생 같은 거를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나오죠. 여기에 뭐 여기 그 비 많이 오고 뭐 늪지대도 있고 하는 뭐 여기가 뭐 야노스, 그다음에 여기 저기 아마존 밀림지대 정글 여기 셀바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건조하고 뭐 그런 지역 있죠. 그란 차코 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팜파스입니다.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에 그 팜파스라고 하는 초원, 넓은 초원이 펼쳐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이제 양이나 또는 소를 방목을 하죠. 근데 처음에 여기 갔을 때 다윈이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토끼가 없는 거예요. 토끼가 없다. 토끼가 없네. 이런.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여행할 때는 사실 그런 의문을 갖지를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다윈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토끼가 없지? 왜 없지? 가만히 여기를 살펴보니까 다윈은 이제 그 여행하기 전에도 어떤 동물의 식생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토끼가 살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토끼가 이제 조그만 이제 굴을 파서 생활을 하는데 야생 토끼겠죠. 그렇게 이제 굴을 팔 만한 그런 뭐 흙덤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끼가 좋아하는 풀들은 뭐 천지에 널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아주 위협적인 어떤 그런 천적이 되는 뭐 늑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토끼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살기가 좋은 환경인데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 좀 여담이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냥 일반 사람이 갔을 때는, 여기 풍경 좋다, 뭐, 그리고 뭐, 특별한 뭐 동물도 돌아다니면, 저런 게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라는 의문을 가진 학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밤하늘 어두운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하늘이 왜 어두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 밤이니까 어두운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자는 밤하늘은 어둡다. 근데 왜 어둡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가져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게 어떤 도출이냐면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그 밤에 태양은 없지만 그 별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별이 무한히 많다면 밤이라도 그 무한히 많은 별빛에 의해서
환했을 거다. 어둡지 않고 밝았을 것이다. 근데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별은 있지만 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밤하늘은 어둡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별이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다면 별의 개수가 유한하니까 결국 우주도 유한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서 의문을 품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실제로 우주는 유한하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은 대략 137억 광년 정도의 거리죠. 근데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실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다만 137억 광년 이상 떨어진 우주는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그 뉴턴 같은 경우도 빛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요. 그 빛의 그 프리즘에서 스펙트럼 나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관찰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그 창가에서 빛이 들어올 때 눈을 이제 약간 이제 뭐 개슴츠레 뜬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뜨게 되면은 우리 눈썹 있지 않습니까? 그 눈썹에 의해서 이 빛이 이제 그 분산이 돼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뭘까 해서 이 약간 납작한 막대기 비슷한 뭐 이런 걸로 그 눈을 이제 뭐 좀 하지만 뒤집은 다음에 그 막대기를 눈 안쪽에다 이게 넣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하여튼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참 그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망원경이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먼 데 있는 뭐 배도 보고 뭐도 했는데 갈릴레오는 그런 거 보는 대신에 밤하늘의 별이나 행성을 봤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이제 왜 없을까? 그런데 여기에 토끼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전혀 토끼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기니피그라고 있거든요. 그 파타고니아의 토끼라고 이제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파타고니아의 토끼. 저기 위키백과 거기 찾아보시면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여기에 사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에 사는 기니피그를 이제 마라라고 불렀는데요. 얘는 쥐의 한 종류입니다. 크기는 대략 토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생김새도 그 크기만 좀 컸다 뿐이지 생김새는 쥐하고 토끼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은 이 기니피그가 이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그런 한 종류라는 거를 이제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토끼가 왜 없냐? 여기나 이런 데서 살던 토끼들이 헤엄쳐서 대서양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토끼가 없는데 토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이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여기서
그 종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생각을 좀 떠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영상 뭐 생물의 다양성인가요? 그 영상에서 한번 올렸듯이 그 생물체를 분류할 때 이게 왜 뭐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봤을 때 이제 저기 넓은 범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 변한다, 종이 불변한다 할 때 그 종은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아주 명확한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종의 개념을 얘기하자면 A라는 종과 B라는 종을 서로 교접시켜서 교밀을 시켜서 자손이 태어나면 같은 종이고 태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손이 태어났지만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다면 예를 들면 말하고 나귀를 서로 교접을 시키면 거기서 이제 노새라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그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자손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말과 나귀는 다른 종으로 간주합니다. 고릴라하고 침팬지는 교접을 시켰다 하더라도 자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죠. 호랑이하고 사자 같은 경우 교접을 시키면 만약에 수컷이 호랑이라면 티글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컷이 사자일 때는 라이거가 나오는데 걔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하고 사자는 다른 종으로 간주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떤 기독교적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생물관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당시 유럽이. 그래서 종은 불변한다에 아주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종은 하나님이 각각의 종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변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윈은 여기에서 그런 어떤 그 종의 불변이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확인된 어떤 확신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이쪽에 이제 갈라파고스 섬을 갔죠. 여기가 이제 그 에쿠아도르죠. 그 에쿠아도르가 그 적도라는 의미입니다. 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적도 밑에 있습니다. 에쿠아도르. 그리고 이 갈라파고스 섬은 이제 에쿠아도르 소유인데요. 그때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섬에 가보니까 여기 섬에 핀치라는 새가 있어요. 핀치라는. 근데 그 핀치라는 새가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부리의 모양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과일을 먹느냐, 아주 뭐 무른 과일을 먹느냐, 아니면 뭐 바닷가에서 뭐 다른 걸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아주 다양한 겁니다. 그 다윈이 채집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핀치 새들은 육지의 뭐 중앙부 그 섬에 그 중앙부에 사는 어떤 한 종류에서 갈라져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다윈은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종은 불변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그런 새로운 종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화론에는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종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뭐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거와 반대되는 건 이제 종이 불변한다는 거고. 이제 종이 변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하냐?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선택설이라고 그러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 주장도 있습니다. 뭐 격리가 돼야 된다. 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 각각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통합해서 설명을 하고요. 가장 핵심에 드는 뼈대는 이제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은 그 다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요. 농부가 그 알곡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을 쭉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했을 때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곡을 심을 때 그 농부는 좀 더 알갱이가 많이 달리고 또 알갱이도 크고 이런 품종을 모아서 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는 그 전해보다 좀 더 알갱이가 크고 그 다음에 알갱이가 훨씬 더 많이 붙어있는, 예를 들면 뭐 밀을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서는 밀을 많이 심으니까요.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부가 곡식의 알갱이를 선택을 하듯이 자연에서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좀 조금 명확할 수 있는, 좀 이해하기 조금 쉬운 예가 그 공업 암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1700년대 후반에, 그죠? 저기, 증기기관하고 이제 증기기관차 뭐 발명이 되고 뭐 하면서요. 그런데 그 영국의 아주 산업혁명 초창기 때 이제 번성했던 도시 중에 이제 맨체스터가 있거든요. 맨체스터에 유나이티드 할 때 그 맨체스터입니다. 당시에 이제 최첨단의 이제 공업 도시였죠. 맨체스터의 주위에 이제 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숲은 대체로 나무 껍질이 약간 밝은 색을 띄었나봐요. 흰색. 그래서 거기서 서식하는 나방이 이게 이제 흰색인데 그 나방들도 처음에는 그 나방이 대체로 밝은 색을 띈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너지원은 석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탄을 계속 떼면 거기서 이제 끄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무 껍질이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밝은 색의 나방이 어두운 나무 줄기에 앉게 되면 얘들을 잡아먹는 새의 눈에 잘 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은 색들을 띠는 그런 나방들은 쉽게 그 새에 노출이 돼서 자꾸 잡아먹히는데, 어떤 거는 좀 밝지만 또 이 개 중에는 약간 어두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왜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 있고 좀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어두운 애들은 새 눈에 조금 덜 띄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로 이런 식의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밝은 색은 밝은 색을 띠는 그런 애들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이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 주위에 숲에 살던 나방들의 색깔도 같이 검어졌다. 이제 공업 암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이, 내추럴 자연이 생존에 유리한 애들은 자손을 번식시키게 놔두고, 농부가 하듯이요. 생존에 불리한 애들. 그죠?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환경에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은 생존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도태돼서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유전자의 개념으로 쉽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당시에 그 맨델하고 그 다윈이 그 진화론을 발표하기 얼마 조금 지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이 맨델이 이제 유전 법칙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맨델 생전에는 그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돌연변이설을 주장한 사람이 드 브리스라는 사람인데, 이때가 1901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맨델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몇 명이 연구를 하다가 그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미 맨델이 한 20, 30년 전에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 맨델의 업적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두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다윈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 교류가 없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맨델이 그 유전 법칙을 발표를 했지만 거기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뭐 그런 면에서는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에게 전달돼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게, 그 전달하는 그 본체가 뭐냐, 다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는 아주 되게 많죠. 그 우리가 그 반려견 같은 경우 그 개 종류는 한 2, 3천 년 전,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이제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동물이 이제 개인데, 그 늑대를 처음에 이제 가축으로 이제 점차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만 몇천 년 지나면서 개 품종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또 다양합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이 그 자기 취향에 맞게 그 개 품종을 계속 개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개는 뭐 같은 한 종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간단히 뭐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은, 공작의 꼬리 있거든요. 공작의 그 꼬리를 펼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흔히 생각할 때 이 보면은 공작의 꼬리가 생존에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 워낙 길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 날렵하지도 못하고 눈에 잘 띄고, 그 포식자 눈에도. 그런데 공작의 꼬리는 생존에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선택이라 그래서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죠. 이제 대표적인 공작 같은 경우인데, 공작의 암컷이 공작의 수컷을 선택할 때 꼬리가 아름다운 쪽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면은 꼬리가 크고 아름다운 공작이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걸 이제 선성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생존에는 되게 불리해 보여도 암컷이 그걸 선택하니까, 그래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다윈의 얘기는 조금 마무리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제 한 2, 3년 정도 비그로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연 선택이라는 어떤 종은 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 30년 후 정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원래 제목은 대단히 긴데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죠. 근데 이 선장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문자대로 이제 믿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신이 다윈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신념과 반하는 그런 논문을 다윈이 발표하게끔 되는, 원치는 않았지만 그런 조력자가 결과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꼭 그게 100%다 원인은 아니었지만, 다른 원인도 있지만 결국은 피츠로이는 한 60대 정도쯤에 이제 자살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여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자연 선택에 관련된 그런 이론, 또 다른 뭐 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